이번 시간에는 휴먼 지롬 베리에이션의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수업으로서 왜 우리는 지롬 베리에이션을 연구해야 하며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의 차이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와 기본적인 베리에이션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진, 지네틱스 등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네틱스는 첫 번째 의미, 즉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주는 어떤 성질에 대한 것을 연구한 학문. 이 첫 번째 의미가 좀 더 강하게 쓰이고, G는 두 번째 의미,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DNA 조각이라는 뜻으로 더 잘 쓰이고, 지네틱은 그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 지네틱스란 단어를 설명하는 여러 사전들의 정의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재밌게도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어떤 성질이 물려주는 형질 또는 어떤 비슷함과 함께 차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유전학은 어떤 개체 간의 비슷함과 차이를 다룬다는 그런 말인 거죠. 이 차이, variation,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사람은 서로 다 다릅니다. 하지만 또 사람은 서로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아닌 개체들을 섞어놓고 어떤 것이 사람이냐 고르라면 쉽게 고르죠. 즉 사람만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떠나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상당히 서로 비슷합니다. 지구상에는 여러 종 중에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그 종 안에 개체 간의 차이가 유달리 작은 종에 속합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라는 종을 생각해 본다면 같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제 주먹보다 작은 아주 작은 강아지부터 제 몸보다 큰, 즉 덩치가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 다 같은 종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체격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죠. 아마 어떤 우주생물학자가 지구를 방문해서 지구에 있는 여러 종을 연구한다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서로 너무너무 비슷해서 도저히 구별을 못하겠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좀 파퓰레이션 제네틱스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비교적 최근에 이제 한 번 이상의 바틀렉을 거치면서 래피드 익스펜전을 거친 그런 역사를 가진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사람은 서로 다르면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휴먼 지롬 프로젝트도 비슷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게놈 서열이 얼마나 같을까 또는 얼마나 다를까, 이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인간들의 게놈 서열이 다 똑같다면 아주 문제가 간단해지죠. 하나의 게놈 서열만 시퀀싱함으로써 우리는 완벽의 게놈을 다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게놈 서열이 서로 너무너무 다르다면 한 세트의 게놈 서열을 시퀀싱한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너무너무 다른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들의 게놈 서열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사실 인간 게놈 서열들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 가닥에는 있는 TA 페어가 이 가닥에는 없죠. 또 이 가닥에는 TA로 되어 있는 페어가 이 두 가닥에는 CG 페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를 빼고는 똑같죠. 이렇게 상당히 유사하긴 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끼리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세트의 서열도 서로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도 사실은 두 종류의 다른 게놈 서열 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전제로 레퍼런스 게놈 서열을 연구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과 인간이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또 연구해야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게놈 서열들에 존재하는 차이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제가 계속 이 차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개체 간의 차이, 특히 물려지는 차이야말로 유전학이 다루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학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제일 먼저 멘델이 떠오르실 겁니다. 멘델은 완두콩을 가지고 연구했죠. 저는 완두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완두콩 꽃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칩시다. 완두콩 꽃잎 색깔이 왜 빨간색일까? 어떤 기준으로 빨간색을 유지할까 하는 것은 식물학자나 또는 원예학자에게는 재미있는 연구 주제일지 모르지만 모든 완두콩이 다 빨간색이라면 적어도 유전학자는 관심 없습니다. 유전학자들은 빨간색 꽃 사이에 어느 날 하얀색 꽃이 나타나야, 그리고 그걸 교배시켰을 때 그 다음 세대에서도 하얀색 꽃이 나타나야 비로소 관심을 가집니다. 유전학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차이가 그 다음 세대로 물려줄 때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데빗 벨리 박사님이라고 존스 홉킨스의 꽤 유명한 유전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에서 한번 특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 강의에서 제가 기억나는 어떤 파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골밀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골밀도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젊었을 땐 이렇게 유지하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떨어진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제로 연구를 할 겁니다. 골밀도가 왜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가, 젊었을 때 올라간 이유는 뭔가, 남녀 간의 차이는 뭔가를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그래프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각 나이별 골밀도의 평균만 나타내고 있는 거죠. 평균만. 즉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다는 전제로 그 평균치가 얼마냐면 보이는 거죠. 유전학자들은 평균치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편차, 표준 편차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그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서 그게 훨씬 더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될 거다. 지금 나이가 들면서 이 젊었을 때의 골밀도를 꽤 잘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뚝 떨어지는 사람, 즉 이 골밀도의 편차는 나이가 들면서 더 벌어지게 돼 있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때, 벌어질 때 유전학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차이는 무엇에 의한 것인가 하고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유전학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사람과 사람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 사람은 다 똑같다가 아니라 사람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차이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나이 들어도 아주 건강한 사람, 일찍 늙는 사람, 머리가 빠지는 사람, 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엄청 잘하는 사람, 또 예쁜 사람, 또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우유 먹고 설사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피부 색깔,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있죠. 그거 이외에도 유전학 교과서에 소개되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차이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이런 예들은 많은 재밌는 예들이 있는데 제가 이 수업에서 다 소개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건 별도의 동영상으로 따로 시간이 될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지네틱, 타고나는 팩터와 인바이러먼탈,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파트가 있겠죠. 많은 경우는 이 둘이 같이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를 예를 든다면 키는 분명히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죠. 우유를 많이 먹거나 잠을 잘 자면 키가 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또
분명히 선천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 자식도 키가 클 거다라고 우린 기대하죠. 이처럼 많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이 두 가지 인자가 같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네틱 파트는 아마도 우리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DNA 시퀀스의 차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퀀싱 기술의 발달로 DNA의 어떤 파트의 서열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 서열을 잘 해독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간 게놈에 몇 개의 유전자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 게놈의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각 개인의 게놈 서열을 읽고 그 개인의 설계도, 즉 사용 설명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날이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생물학, 또 나아가선 여러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영역에서 자기 연구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이런 그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하지만 유전학자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유전학자들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에 주목합니다. 이런 차이들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게놈 서열의 차이에서 올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인간 게놈 서열 전체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의 게놈 서열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인간 게놈에 존재하는 차이들도 물론 많지만 게놈 서열 전체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좀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아주 레어한 베리에이션이 아닌 인간 집단에 적어도 1% 이상 또는 5% 이상 존재하는 커먼한 베리에이션들은 그 숫자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 한정되어 있는 리스트 중에 인간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는 범인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전체학,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차이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놈 베리에이션들 사이에 줄긋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리에이션이 이 현상과 관련이 있구나. 이 현상은 이 베리에이션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줄긋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게놈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쉬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도 지네틱스의 정의에 지네틱 베리에이션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지놈 베리에이션이 왜 중요한 연구 주제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좀 긴 서론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짧게 용어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이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각 자리에 variation, polymorphism, mutation 중에 어떤 말을 쓸 수 있을지 복수정답 가능한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variation, polymorphism, mutation 이란 용어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구별해 보자면 우선 뮤테이션과 폴리모피즘을 합쳐서 유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를 다 한꺼번에 베리에이션, 우리말로 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냥 베리에이션, 변이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뮤테이션과 폴리모피즘을 구분해 보자면 ABO 혈액형의 차이처럼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변이는 폴리모피즘, 우리말로 다양성이 아닙니다. 다형, 그러니까 형 모양이 다양하다. 몰프 모양, 폴리 많다는 뜻이죠. 다형성이라고 부르고요. 시클셀
아네미아처럼 뭐 질병을 일으키는 변이거나 또는 아주 희귀한 그런 변이의 경우는 그걸 따로 뮤테이션, 우리말로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 구분이 애매해서요. 뭐 이게 질병을 일으킨다고 봐야 되나 안 일으킨다고 봐야 되나 애매한 경우도 있고, 이걸 좀 희귀하다고 봐야 될까 좀 덜 희귀하다고 봐야 될까 이렇게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섞어 쓰기도 하고, 또 잘 모르면 그냥 합쳐서 베리에이션이라고 그냥 불러버리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전체 변이 중에서 점라인과 소매틱이라는 이 용어의 구분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라인 베리에이션, 점라인 폴리모피즘, 점라인 뮤테이션, 뭐로 부르든 간에 점라인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변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다 점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시클셀 아네미아 였고, 그래서 그걸 물려받아서 자식도 시클셀 아네미아 라서 헤모글로빈의 6번째 아미노산이 발리를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 뭐 몸의 모든 세포에 그 헤모글로빈이 다 유전자 또 단백질이 다 이제 발린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마른 기지였고 그 ABCC11 유전자의 180번째 아미노산이 알지닌 그런 변이를 부모에서 물려받아서 그 자식도 마른 기지다. 그럴 때 그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그 똑같은 변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모에서 물려받는 경우는 부모의 세포에 있던 그 변이가 이제 부모가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 그 전달이 되고, 그게 결국은 수정란에 들어가서 이 개체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세포 수정란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에 그 변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가끔은 이제 부모에서는 체세포에서는 없었고, 근데 부모가 이 정자 또는 난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뒤에 말씀드린 소매틱 베리에이션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정자 또는 난자에서 새로 생긴 어떤 DNA 시퀀스의 변화가 자녀의 수정란으로 전달되는 경우는 이건 점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수정란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드노보 점라인 베리에이션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체세포는 없다가 부모의 정자 난자 형성 과정에서 생겼다, 새로 생겼다 해서 드노보 점라인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소매틱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이 생긴 이후에 세포 분열 단계에서 새롭게 생긴 변이라서 몸의 일부 세포에만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가 소매틱 베리에이션 또는 소매틱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폴리모피즘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 정상세포, 원래 있던 정상세포와 다른 새로운 소매틱 뮤테이션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암 발생에 기여한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암 파트에서 배우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는 주로 점라인 베리에이션만을 다룹니다. 물론 모자이시즘이란 말로 소매틱 베리에이션을 일부 다루긴 합니다만 주로 점라인이죠. 소매틱은 주로 캔서를 중심으로 아주 몇 가지 질병에 한해서 이제 연구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 학생들 중에서 이 둘을 완전히 혼동해서 이상하게 섞어 쓰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퀴즈는 사실은 문제를 잘못 낸 퀴즈입니다. 제가 베리에이션, 폴리모피즘, 뮤테이션 이런 게 구별이 아주 클리어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클리어하지 않은 문제를 내면 안 되죠. 항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문제에 상당히 결함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뭐 그래도 굳이 이렇게 뭐 답을 한번 달아본다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베리에이션은 다 쓸 수 있고요. 베리에이션은 항상 쓸 수 있고, 1번은 폴리모피즘, 2번은 뮤테이션이 좀 더 정답에 가깝고, 3번은 사실 애매한데 이게 질병에 걸리고 안 걸리고로 판정할 건지 아니면 프리퀀시로 판정할 건지가 좀 애매한데, 관례상 이게 굉장히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뮤테이션이라고 쓰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